자, 그럼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시장 실패의 원인, 외공불비에서 자, 불안정 경쟁과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 공공재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공공재는 공공이라는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자, 근데 내용을 봤더니 공공재란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인데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정부가 주로 세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만드는 재화,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 봤더니 국방, 치안, 소방 이런 건 서비스를 얘기하죠. 서비스가 있고, 도로나 학교 이런 잘 보존된 산림, 공원, 등대 같은 거,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공공재에 해당된대요. 자, 그럼 여기에 중요 표시가 돼 있는데, 자, 공공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이 있대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자, 출제자는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출제할 텐데, 자, 뜻을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합한다라고 한다면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고, 경쟁하지 않는 성질, 비배제성,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라고 해요.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이걸 동시소비성이라고도 하고 무료소비성이라고 하는데, 자,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대요. 비경합성, 경합하지 않는 성질, 경쟁하지 않는 성질. 비배제성, 배제시키지 못하는데 돈 안 낸 사람, 무료로 소비하는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등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등대. 자, 예를 들면 어떤 어촌 마을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에 돌아오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해보죠. 그럼 어촌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등대를 만들자. 밤에도 잘 돌아올 수 있게 등대를 만들자라고 회의를 거쳐서 만들자라고 했어요. 돈을 다 걷어서 만들었어요. 자,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보죠. 등대를 만들어서, 자, 만들어 놨더니 이제 밤에도 잘 들어와 사람들이 잘 죽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보죠. A, B, C 이렇게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돈을 다 걷어서 만들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냈어요. 자, 돈을 안 냈대요. 돈을 안 내는 사람. 예를 들면 세법 교수님, 임기원 교수님이라고 해보죠. 그냥 우리 친하게 그냥 기원이라 해보죠. 기원이. 자, A라는 사람이 기원인데,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냈는데, 자, 기원이가 돈을 안 내면도 불구하고 이 등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돈 낸 B, C, D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 돈 안 냈잖아. 돈 좀 내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A가, 기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용하나, 니들이 이용하나,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이 등대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좀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봤더니 기원이가 이용하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등대는 한 사람이 이용하든 100사람이 이용하든 1000사람이 이용하든지 간에 등대의 기능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똑같다 보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비경합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비경합성의 뜻은, 야,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 동시 소비해도 괜찮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 소비성이라고도 해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경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경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먼저 소비를 하면 그게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을 해요. 시장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공공재의 성질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비경합성. 왜 경쟁할 필요가 없냐? 동시에 소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 소비성이 있으니까 얘는 돈 안 내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B, C, D 사람이 이 기원이가 자꾸 돈 안 내고 이용하니까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더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얘가 이용할 때마다 등대를 꺼놓을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눈을 가리고 다닐 수도 없죠. 눈깔 뽑을 수도 없고 어찌됐거나.
자, 얘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돈 안 낸 사람도 이용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자, 돈 안 낸 사람도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돈 안 내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소비성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공공재는 이 두 가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어서 자,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긴다. 무임승차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옆에 이제 이웃마을에서 어촌마을에서 야, 옆에 봤더니 등대를 만들었더니 이제 사람이 안 죽고 밤에도 잘 들어와서 잘 살고 있어. 우리도 등대를 만들자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만들자라고 했는데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봤더니 기원이가 옆에다 가르쳐줬어. 야, 돈 안 내도 괜찮아. 돈 안 내도 나 이용 못하게 막을 수도 없어. 그리고 뭐 내가 이용하든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안 주니까 누군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용만 하면 돼. 돈 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나서서 돈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등대지만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문제는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소 생산이 되더라. 모두 다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공공재의 특성이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 등대를 가지고 제가 예를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러면 공공재는 비경합성,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시에 모두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 먼저 차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고, 자, 무료 소비성을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돈 안 낸 사람도 배제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무임승차에 문제가 생겨요. 즉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B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단어를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해석을 하면서 외워야 돼요. 경쟁하지 않는 성질, 비경합성,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 비배제성. 그래서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봤더니 근데 우리 주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만든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주로 만들어주겠다. 정부가 그래서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큰 흐름을 봤을 때 공공재는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가 나타나니까 시장에 맡기면 많이 안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공급하는 재화를 이걸 공공재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정부만 만들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예를 들면 도로나 학교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뒤에 개발론에서 7단원 개발론에서 좀 배우긴 할 텐데, 자, 도로에 봤을 때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민자고속도로 들어봤죠?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의 대표적인 게 도로인데,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만든 고속도로를 민자고속도로라 그래요. 자,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한 거야. 합동 개발 방식으로 만든 건데, 자,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한 방식을 3섹터 개발이라 그래요.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건데,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건 1섹터, 공적 주체를 뺀 나머지 사적 주체가 개발하는 건 2섹터,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하면 3섹터 개발이라 그래요. 이걸 3섹터 개발이라 하는데, 민간 공공 합동 개발. 자, 예를 들면 이 도로 같은 건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도로를 만들어요. 자, 만든 다음에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질까요? 민간이 만들었으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민간이 가지고 있다가 야, 기분 나쁘니까 한 달간 폐쇄하겠어. 누구는 다녀도 되고 누구는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의 소유권은 만들자마자 바로 정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정부가 가져가고, 정부가 이제 야, 네가 돈 들여서 기술 들여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공사비 들어간 건 충당해야지. 그러면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통행료 징수해서 이 돈 다 가져가. 모자라면 정부가 보조도 해줄게, 지원도 해줄게. 이렇게 만드는 사회 기반 시설을, 이걸 도로가 대표적인 거죠. 민자 고속도로. 자,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는 정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지.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지 정부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민간과 합동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명칭은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시장 내에서가 아니라 시장 밖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는 명칭이 쓰여졌어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자, 외부 효과 문제가 나오면 예전에는 단독으로 한 문제거리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올해도 또 내년에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에요. 외부 효과. 자, 작년에는 이제 공공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외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1번에 보기에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부터 틀리면 안 돼요.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 수요자 공급자를 얘기하죠. 수요자 공급자가 경제 활동,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자, 수요자 공급자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 그래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아닌 전혀 다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대가나 보상이 지불되지 않고서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이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기억해놔야 되겠죠.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면서도 보상이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현상을 이걸 외부 효과라 그런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계론에서 시장을 통했냐 시장을 통하지 않았느냐를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시장을 통했다는 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데 수요나 공급이 나타날 때는 무조건 동거래가 있어야 돼요. 동거래가 있을 때 시장을 통해서 수요 공급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는데 대가나 보상이 없대요. 지불되지 않았대요. 그럼 동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그렇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이런 정의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1번 보기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기에 나왔다 해보죠. 자, 외부 효과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면서도 보상이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통한 현상이다. 앞의 내용은 다 맞지만 시장을 통한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을 통했다가 틀린 거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 나타나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이걸 잘 기억해 놓고, 좋은 영향을 주면 플러스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면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플러스를 정이라 읽고 정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를 부라고 읽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의 외부 효과를 한번 보죠.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도 해요. 자, 이런 다른 표현도 기억해놔야죠. 외부 경제. 그럼 나쁜 영향을 주는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럼 정의 외부 효과를 봤더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는 생산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 뭔가 생산을 한다는 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를 한다는 것은 효용이나 만족을 얻는 걸 얘기하는데, 자, 뭔가를 쓰면 내가 만족감이나 내가 효용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편익이라 그래요. 편익.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회가, 우리가 다수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라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데 사회가, 다수의 시민이 얻는 이익은 굉장히 크대요. 그럼 다수의 이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건 좋은 영향을 주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뭐가 크냐를 잘 정리해야 되니까, 자, 큰 것만 한번 정리하면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정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러면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라고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수요 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정리했듯이, 정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러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자, 내 돈 들였으니까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회가 좋대요. 좋은 건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럴 때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은 누가 크냐 그러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사적 편익,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비용은 사적 편익, 내 사적 비용, 내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편익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는데 사회가 좋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가 돼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때 두 개를 정확히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를 실수하지 않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반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문제 푸는데 더 유리하니까. 자, 부의 효과는 역시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 있는데 자, 정의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으니까 내 돈 들여서 사적 비용이 컸는데 이제 부의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자, 사회가 좋다.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정의 외부 효과인데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큰 것들을 따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의 외부 효과에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은 누가 크냐 그러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큰 것만 정리해 볼 거예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터가 있는데 매우 큰 집터가 있다고 해보죠.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집에 가장 좋은 효용은 만족을 주는 정도는 쾌적성이에요. 쾌적함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돈을 들여서 사적 비용을 많이 들였어요. 내 돈을 들여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나무도 심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여기 이제 꽃밭도 만들어서 꽃도 심고 여기 연못도 만들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얻는 사적 편익도 클 거예요. 사적 편익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해보죠. 100이에요. 자, 편익을 많이 얻었는데 여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공원이 크다 보니까 이 주변을 지나다니든 아니면 뭐 길을 열어줘서 이걸 통과해서 지나다니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여러 다수의 시민이니까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다닐 때 뭐 새소리도 지저귀고 공기도 좋고 꽃도 보면 기분도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편익인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갈 때 1이라는 편익을 얻게 된다면 내가 100을 얻겠지만 한 사람이 지나다닐 때 1을 얻는데 이 주변에 1000명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얻는 사회적 편익은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겠죠. 내 돈을 많이 들어갔지만 사회가 얻는 편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태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집이 좀 집터가 커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주변에다가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내 돈을 많이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건 나도 좋지만 사회가 좋은 게 더 크더라. 사회적 편익이 크더라.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 효과에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이 누가 크냐를 정리했어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는 각각 개인들이 있을 건데 개인들을 봤더니 돈은 많이 들어가고 편익은 적대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만 개인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의 편익이 작다 보니까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얘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 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시장에 맡겼더니 야,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돈을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의 편익은 적더라. 그럼 너도 나도 잘 안 만들어요.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 야,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야,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요. 생산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건데 어떻게 개입하냐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정책을 펼쳐서 생산을 증가하는 유도 측면에 개입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을 쭉 보면 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으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자, 근데 개인으로 봤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편익은 작으니까 시장에 맡기면 생산되지 않더라. 과소 생산돼요.
그럼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생산을 좀 증가시키려고 유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보조금이나 감면이나 지원 정책을 펼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의 외부효과로 넘어가 보죠. 자, 부의 외부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가 정의 외부효과니까 내 돈 들어가지 않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사회가 좋은 게 아니라 개인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자, 개인이 들어가는 돈은 적은데 개인이 얻는 이익은 크대요. 자, 그럼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제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겠죠. 자, 그럼 정부에서 봤을 때, 야,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이건 매연이나 폐수 같은 거예요. 자, 매연이나 폐수를 내보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과다 생산된대요. 즉, 돈은 적게 들고 얻는 이익이 크니까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또 개입해야 되겠죠. 그럼 정부는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면서 생산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건데, 자, 이런 것들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또는 중과세를 세금을 무겁게 내리는 정책을 펼쳐서 생산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정리하면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건데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고,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그만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봤을 때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큰 것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반대단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자, 사회적으로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사회적 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는데, 자,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제발 우리 지역으로 와 주세요라고 하면서 유치 현상이 나타나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 좋은 건 꼭 우리 지역만 와 주세요. 이기주의 현상이에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핀피 현상이라 그래요. 핀피 현상. 이건 거의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자,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와 주세요라는데 이 P가 please예요. 제발 해주세요,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제발 와주세요라고 하는 P 들어가 있으니까 P 들어가 있는 핀피. 여기도 P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please라고 하면 핀피 현상이라고 P가 들어간다라는 거. please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되겠죠.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지만 얘는 나쁜 영향을 주니까 절대로 우리 지역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돼라고 할 때 not in my backyard라 그래요. 우리 집 뒷마당에도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거. not이 들어가서 안 돼라고 하니까 n이 들어가니까 니은과 관련돼 있어야 돼.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 그래요. 자, 하나 또 정확히 기억해놔야 되겠죠. 좋은 건 와주세요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나타나니까 P가 please 들어가는 핀피. 자, 그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님비. 이렇게 핀피와 님비 현상이 있더라. 핀피, 님비. 자, 그럼 이제 외부 효과를 정리해 보면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이런 이제 개념은 기억해 놔야 되고. 자,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을 볼 거고,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볼 건데, 자, 비용은 누가 크고 편익은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래서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반대겠죠. 사적 비용이 큰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아니라 사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거고,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안 만들어져서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으로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할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을 줄이려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 자,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사회적 현상의 문제로 생기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플리즈 제발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핀피, 플리즈, 핀피, 피가 들어가니까 핀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부의 효과는 나쁜 영향이니까 안 돼. 우리 집 뒷마당에도 안 돼.
안 돼, no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NIMBY 현상으로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NIMBY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좋은 영향은 PIMP,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NIMBY.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오늘 3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또 이제 이거예요.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배웠는데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인데,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이렇게 직접 개입하냐, 간접 개입하냐, 아니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이것 먼저 한번 보죠. 직접 아니면 간접인데, 자, 토지 이용률을 규제한대요. 우리나라의 모든 거의 전 국토에,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일부 안 걸쳐져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전 국토에 용도 지역 지구가 걸쳐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무조건 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토지만 정부의 개입과 간섭, 규제를 받아요. 자, 용도 지역이 걸쳐져 있으면 주거 지역이면 주택만 지어야 되고 공업 지역은 공장만 지어야 돼요. 농업 지역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걸려도 역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걸쳐져 있으면 내 땅이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되고 안 되고, 건물을 짓더라도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이만큼까지만 지어야 된다라고 다 규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규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물론 공법적인 측면에서 다 규제를 하는데 학계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가 뭐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지구제. 꼭 기억해놔야 돼요.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면 지역지구제고,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나타났어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자, 지역지구제의 단점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정부가 용도 지역을 정해놨는데 이쪽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용도 지역을 정해놨어요. 이 지역은 개발하지 말고 규제하는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정해놨어요. 자, 규제한다는 건 야,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놔 라고 하니까 규제가 강화된 지역을 보전지역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봤을 때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발하지 말라고 해놓고도 보상을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지역 간에 공평하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지역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고 이 지역은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예요. 이따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근데 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폐지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더라. 미실시 제도라는 거. 외국은 실시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개발권 양도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된 적이 없는 제도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자, 중요한 거. 자, 토지이용 규제가 나오면 이건 언제나 지역지구제가 떠올라야 되고, 자, 지역지구제와 언제나 같이 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 개발권 양도제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단점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따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는 항상 뭐랑 같이 다녀야 된다?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대표적으로 뭐냐?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 정책이에요. 토지이용 규제가 나오면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개발권 양도제가 언제나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걸 한번 구분해 볼 텐데, 자,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서 내용을 이해하자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날 거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과 가격 결정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 정부가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직접 가격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정부가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거.
자,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옆에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나 가격 결정은 일어나게 내버려 두는데 옆에서 지원하거나 제한을 두는 거, 이런 걸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간접 개입에는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직접 개입이 무수히 많고 간접 개입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기준 잡아서 최근 거의 10년 동안 나왔던 간접 개입에는 이만큼 있어요. 개발 부담금부터 해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개발, 보조금, 정보,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자, 암기 코드 할 때도 어렵지 않을 거니까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간접 개입은 꼭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거. 개발, 보조금, 정보. 자,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고, 자, 보조금 제도, 이건 보조금 주는 거고, 조세는 세금이고, 금융정책은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대출이죠. 대출 규제에 관련된 거예요. LTV나 DTI는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정책이 대출 규제예요. LTV, DTI가 높아지면 대출금이 많아지고 LTV, DTI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낮아진다라고 한다라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고 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을 얘기하겠네요. 자, 그래서 LTV, DTI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들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얘기하고 LTV, DTI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많아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정보 지원하는 거. 자, 부동산의 정보는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정보의 비공개성, 이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부동산의 정보는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의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제도화를 시킨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공시제도예요. 등기 등록 제도가 있죠. 지적도, 대장, 그다음에 등기부,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등기 등록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런 공시제도가 정보 지원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거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있죠. 거래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는 제도인데 그러면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이런 것들 정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간접 개입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정보 지원은 개발로 시작되는 거, 개발, 얘들은 간접 개입이라는 거, 개발 보조금이고, 자, 직접 개입은 이제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걸, 이걸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자, 학개론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중요한 키워드와 이거에 대한 개념,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이번 시간에서는 얘들이 대충 어떤 것들인지만 감을 잡고 전체적인 이해만 딱 하면 충분하고, 자세한 내용과 세세한 내용들은 점차 이제 순환이 지나갈수록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하나씩 추가해서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죠. 자,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직접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라고 하면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데 공적 주체를 대변하는 정부 말고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지자체도 정부를 대변해요. 그리고 나라 공기업을 뭐라고 하냐면 공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와 똑같은 표현이 지자체, 공사, 얘들은 다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나 공급을 직접 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는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자,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의해서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토지를 토지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거고, 자, 공공토지를 비축, 저축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나라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 몇 배 되는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나라의 땅을 차곡차곡 토지은행에다가 쌓아놓는 이 일을 전담하는 곳이 어디냐면 LH예요. LH. 우리 학교에서 공사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LH예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LH라고 나오지는 않고 이 L자가 랜드, 토지를 랜드라고 하고 H가 하우스, 주택을 하우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는 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단어를 좀 되새겨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니까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얘가 전담해서 즉 땅을 사들여요. 자, 토지은행에다가 땅을 저장해 놓고 이건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땅을 토지은행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죠. 자,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중에 자, 공공용지를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즉 학교 도서관 부지가 있거나 아니 공원 부지가 있거나 도로를 깔아야 되는 도로가 이제 땅이 필요한데 개발된 다음에 정부가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이걸 수용해서 땅을 사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땅을 정부가 미리 개발되기 이전에 다량으로 싸게 많이 매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공용지로 쓰거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땅이 부족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지가가 막 올라갈 때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기도 해요. LH가 땅을 분양하기도 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를 안정시키는데 가지고 있는 땅을 팔기도 하죠. 이런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 토지를 다량으로 이렇게 매수해 놓는 걸 이걸 공공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에다가 토지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제도와 토지은행제도는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어디에서 전담한다? LH를 뭐라고 하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가 전담하는 거, 얘가 중요한 거야. 토지은행. 자, 얘는 수요자 역할인 거죠. 땅을 사들이는 거니까 수요자 역할하는 거고, 자, 이 두 개는 공급자 역할이에요. 자, 학개론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자는 개발업자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공급자가 개발업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자, 공영개발을 한대요. 자, 정부가 공공이 직접 개발을 한대요. 공영개발을 해서 주로 뭘 만드냐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임대주택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공영개발을 할 때는 주로 소규모의 땅을 정부가 사들여서 직접 정부가 개발을 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때 이런 걸 공영개발이라 그래요. 자, 주로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사들여서 개발을 해나가요. 수용 방식으로. 중요한 건 수용 방식. 우리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고, 자, 수용 방식으로 주로 공영 개발을 한다. 자, 공영 개발은 정부가 소규모로 땅을 사들이는데 사들이는 것을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주로 이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이걸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요. 자, 공급하니까 공급자 역할, 개발하니까 공급자 역할인 거죠. 여기까지 이제 공급자 역할인데, 자, 이때 땅을 사들일 때 수용 방식으로 땅을 사니까, 자, 근데 얘는 강제성이 큰 방식이에요. 정부가 수용 계획을 발표하면 땅을 정부한테 안 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나 법적으로 안 팔고 싶어라고 해도 헌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권리가 일부 침해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는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부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일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등이 심한데 이 갈등이 심한 건 또 보상 가격이 문제가 있어요. 이 보상해주는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100만 원, 평당 100만 원을 거래된다라면 보상 가격은 수용할 때 보상 가격은 공시지가로 이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시장 가격의 한 60%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60만 원만 보상해 주니까 반발이 심하겠죠. 강제성이 커서 갈등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방식인 수용 방식으로 주로 공영 개발을 해나간다. 그래서 공영 개발을 통해서 만드는 임대주택이 뭐다? 공공임대주택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래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자, 공영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니까 10동 짓는다고 하더라도 큰 땅은 아니에요. 이 정도 땅, 소규모의 땅을 수용해서 땅을 사서 개발해 나가는 반면에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지역이죠. 하나의 큰 도시를 개발한대요. 이 도시 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 나간대요. 자, 얘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었죠. 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다 해보죠. 자,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교통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입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개발이 전혀 안 돼서 막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삐뚤삐뚤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하나의 큰 도시인데 여기는 뭐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수지도 있고 여기 산도 웅텅이도 있고 만약에 제대로 개발이 안 됐고 여기에 집들이 모여서 살고 하나의 마을도 있고 여기도 마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도 마을도 있고 사람들이 개발되지 않고 난개발 여기 뭐 공장도 있고 여기도 공장도 있고 뭐 하여간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큰 하나의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 면적에 해당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정부가 이제 공적 주체가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어요. 동의를 얻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자, 도로를 반듯반듯하게 깔아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블럭을 정한다 그래요. 반듯반듯하게 도로를 깔아서 각 지역 블럭마다 이 지역마다 용도 지역을 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파트도 막 짓고 주거 지역을 정해서 이쪽은 주거 지역이다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학교도 짓고 여기에 소방서 경찰서도 짓고 여기에다가 공원도 만들고 여기는 공장들만 모여있고 여기에 상가 상업지역을 만들고 여기는 뭐 또 공원도 만들고 하여간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는 건 자, 얘는 개발이 안 된 도시, 안 된 지역이었고 얘는 개발이 끝난 도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재개발일까요? 신개발일까요? 개발이 안 된 걸 처음 개발했으니까 얘는 신개발이라 그래요. 이런 개발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 사업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요. 이 절차에 맞춰서 하나의 도시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수용 방식도 일부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두 개를 섞은 걸 혼용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주로 무슨 방식으로 이런 도시를 개발하냐면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환지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해나가요. 자, 환지는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땅을 돌려주는 방식.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신개발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신개발이 나왔고 이런 방식이 뭐냐? 환지 방식이다라고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에 해당되고 환지 방식이에요. 물론 얘가 한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 낙후되고 노후되고 도로도 막 파손되고 건물도 막 노후화되어서 다시 한번 개발하려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겠죠. 자, 블록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이렇게 정해서 다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다시 재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재개발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하나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신개발을 배우는 거예요. 자, 신개발을 통했을 때 환지 방식이 뭔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개발을 끝내주고 개발 끝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은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이 땅을 돌려주는데 뭐가 똑같게 돌려주냐면 가격이 동일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가격을 똑같이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 땅은 개발되지 않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은 가격이 낮을 거고 이 땅은 개발이 끝난 땅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똑같이 돌려주려면
이 전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줄어든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해당되는 면적만, 감보되어 있는 면적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땅을 샀다가 다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속여서 나와요. 재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된 땅으로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재분배 방식이라 그래요. 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환지 방식이 나오면 재분배 방식이다. 환지는 재분배 방식이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된 땅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남겠죠. 이 남는 땅이 있는데 이 남는 땅에 자, 일부는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요. 공사비를 충당할 거고, 또 남는 땅 일부는 뭘로 쓸 거냐면 공공용지로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주체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남는 땅을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거고, 자, 일부는 공공용지, 학교, 도서관, 도로 만드는 데 쓸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처분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공법에선 배울 건데, 이건 공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학계로는 뭐 채비지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도 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사업.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획을, 이렇게 도로를 깔아서 각각 구획을 정한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명칭이 바뀌어져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개발되지 않는 큰 넓은 지역을 동의를 얻어서 개발이 끝난 땅으로 바꿔주고, 이 개발 끝난 땅을 돌려주는데 가격이 똑같게 돌려주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만큼으로 돌려주면 되고, 개발된 토지니까 비싸졌으니까 줄어든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환지 방식, 돌려주는데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고, 남는 땅은 일부를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공공용지로 쓰겠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사업, 예전에는 구획정리사업.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말도 나오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이라 하고, 이건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했으니까 신개발. 이게 많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하겠죠. 이 재개발은 나중에 이제 7단원의 개발론에 들어가서 좀 배울 거고, 자, 신개발에 해당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환지 방식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가격을 직접 결정할 때 이걸 우리가 직접 개입이라 하고, 자,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자,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하고,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걸 전담해서 토지를 쌓아 놓더라. 강제성은 좀 적은 방식으로, 강제성이 적은 방식인데 이건 협의 매수나 선매 제도인데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용지로 쓰기에 적당한데 야, 이 땅 나라에 팔래? 라고 물어봤을 때 팔겠다 그러면 사들이는 거고, 안 팔겠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강제성이 적은 방식으로 땅을 사들이는 거, LH가. 자, 그리고 공영개발은 주로 소규모의 개발을 할 때 정부가 수용 방식으로, 주로 수용 방식을 통해서 땅을 사들여서, 이건 수용 방식은 강제성이 크죠. 강제성이 큰 방식인 수용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직접 하는 건데, 이때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 자,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하나의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예전에는 구획정리사업,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라 했고,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주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부가 샀다가 다시 파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재분배하는 방식이더라. 재분배 방식이에요. 자, 가격이 똑같은 면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환지 방식.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거, 임대료를 직접 결정하겠다 또는 분양가를 직접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분양가는 주택가격인데 그냥 주택가격이 아니라, 쓰던 중고주택 가격이 아니라 신규주택, 새로 만든 주택의 가격을 분양가라 그래요. 그래서 신규주택을 팔 때 분양한다 그러죠. 신규주택 공급을
공급을 저소득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양가를 좀 규제하는 거. 이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 때 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를 상한제라고 하는지는 그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가격을 규제하는 거니까 이건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까지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정부의 직접 개입은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직접 규제, 가격을 통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은 시장의 기구틀을 유지한 채,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자,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가격은 그대로 잘 알아서 돌아가게 하되 옆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지원하거나 개입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자, 이건 꼭 암기해놔야 돼요. 자, 간접 개입이 최근 10년에 나왔던 거, 개발 보조금 정보. 자,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 들어가 있죠.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정부 지원하는 거, 공시제도나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이 다 간접 개입에 해당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직접이냐 간접이냐 구분할 때 간접, 개발 보조금 정보가 아닌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조금은 돈 주는 거고 조세는 세금이고 금융정책은 대출 규제 정책이니까 LTV, DTI를 얘기하는 거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공시제도나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그럼 마지막에 개발 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가겠다, 뺏어 가겠다. 자, 그러면 개발이익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때 뺏어가는 돈을 개발 부담금이라 그래요. 자, 일단 개발 부담금은 일단 세금은 아니에요. 세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금 아니고 세금이 아닌 방식으로 정부가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환수해 가는데 개발 이익을 환수해 가는데, 그럼 이제 개발 이익이 뭘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개발 이익은 이런 거예요. 개발 사업이나 또는 개발 계획의 변경이나 또는 토지 이용 규제의 변경 등에 의해서 정상을 넘어선 초과한 지가 상승분을, 이 지가 상승분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이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가겠다. 이걸 개발이익 환수제도라 그래요. 이때 뺏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이라 그래요. 뺏어가는 거. 현재는 약 25% 정도 뺏어가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면 20% 낮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5%를 뺏어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발 사업이나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토지 이용 규제가 변경되면 지가가 달라져요. 지가가 달라지는데 정상 지가가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정상을 넘어서서 지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데 정상을 넘어서서 초과한 부분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이 개발이익을 일부 정부가 뺏어가겠다. 절대로 개발이익과 사업이윤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업이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이윤을 개발이익이라 하며 이거 일부를 뺏어가는 제도를 개발이익 환수제도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사업이윤이 아니라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을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정상을 넘어서서 지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만큼을 개발이익이라 한대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지역에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택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 3만 평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농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나라에다가 이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겠죠.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택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신청했더니 나라에서 보기에 이 지역에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파트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여기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자, 그러면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토지 이용 규제가 지역지구제가 변경되었어요. 자, 그럼 지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땅 가격이 변하겠죠. 농지였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택지로 바뀌어지니까 500만 원 바뀌어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지가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택지로 바뀌어졌으니까 아파트를 건설했겠죠.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해서 내가 이윤을 얻었어요.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해서 얻는 이윤은 사업 이윤이고, 이 사업 이윤은 개발 이익과 관련 없고, 아파트를 지어놨더니 그 지역이 또 개발되니까 지가가 또 올라가요.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택지로 바뀌어지니까 500만 원 됐고, 아파트를 건설했더니 개발 사업을 끝냈더니 또 지가가 올라가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농지였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개발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이용 규제가 변경되었더니 500만 원 올랐고, 500만 원을 올랐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개발했더니 또 500만 원이 올라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발이 되기 전과 농지였을 때와 개발이 끝난 다음에 봤더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바뀌었는데 옆에 땅도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개발 기간 동안에 봤더니 정상적으로는 100만 원만 올랐어요.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된 거야. 근데 얘는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900만 원이 올랐고 얘는 100만 원이 올랐어요. 자, 얘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이 올랐고 얘는 900만 원이 올랐는데 정상적으로 100만 원 오른 걸 뺀 나머지 900만 원 오른 것 중에 100만 원 뺀 나머지 8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지가가 평당 올라간 평당 8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 이익이라 그래요. 야, 이건 일하지 않고 개발계획 변경이나 토지이용 규제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불로소득 아니냐. 이거 전부 다 네가 가져가지 말고 25%는 정부가 뺏어가겠다. 그래서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뺏어가는 돈을 개발 부담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의해서 뺏어가는 돈을 개발 부담금이라 하는데, 이 개발이익을 잘 정의해야죠. 개발이익은 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 이윤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지가가 과도하게 정상을 넘어서서 올라간 만큼을 이걸 개발 이익이라 한다. 이 지가 상승분 일부를 뺏어가겠다라는 돈을 개발 부담금이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 개발 사업이나 개발 계획 변경이나 토지 이용 규제의 변경에 의해서 지가가 올라갈 때 정상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만큼을 개발 이익, 지가 상승분이라고 이제 앞으로 대답해야 돼요. 제가 개발 이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정상을 넘어선 지가 상승분, 토지 가격 오른 만큼의 이익을 개발 이익이라 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이제 간접 개입에는 개발 보조금 정보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개발은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 제도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배웠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개발권 양도제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개발권 양도제부터 제가 다시 설명할 거고, 오늘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굉장히 중요한 계산 문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3교시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이거예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A 도시, 두 개의 도시 A와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가 데려오는 인구수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려면 각각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해야죠.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는데 유인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거리의 제곱분의 도시의 크기, 이렇게 해서 유인력을 구해요. 그래서 A의 유인력이 만약에 30이다, B의 유인력이 10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A의 유입 비율을 다음에 구하는데 A 유입 비율은 전체 유인력에 대한 A 유인력의 비율. 그럼 전체 유인력은 A가 30이고 B가 10이니까 20이라 해보죠. 20이니까 전체는 50분의 A가 30. 그럼 얘는 0.6이 될 거고 60%가 되겠죠. 그럼 소비자 수 중에 60%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A로 끌려오는 인구수는 소비자 수가 있을 텐데, 자, 몇 명이라고 정해주겠죠. 여기에다가 0.6 비율을 곱하면 A로 끌려오는, A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계산 문제죠. 유인력을 각각 구하고 유입 비율을 구해서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데려오는 인구수 소비자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가 있는데 이걸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대로 유인력을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를 쓰니까 이걸 수정해서 만든 거죠. 자, 이때 분기점은 어느 쪽에 있다?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 쪽에 위치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있는데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러면 시장 나왔으니까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 하고, 부동산 같은 자원이 배분이 나눠지는 것이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중요한 단어죠. 시장 실패라고 하고,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4가지 외공불비가 있더라.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이 4가지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죠. 자, 공공재는 2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경쟁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돈을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비배제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돈 안 내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무임승차가 일어나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많이 안 만들어지더라.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필요한 건데 안 만들어지니까 누가 만든다? 주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만드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했고, 근데 정부만 만드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주로 정부가 만드는 거고. 자,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거 부의 외부 효과.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했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하죠.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자, 이때 정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러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돈 들였으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사적 편익이 큰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자,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기면 많이 안 만들어져서 과소 생산되니까 정부가 생산을 많이 만들려고 유도할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과다 생산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이제 그만 만들려고 생산 감소를 유도할 거고, 자, 사회적 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각각 나타나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제발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라고 하니까 플리즈 들어가니까 여기에 핀피 현상이 나와야 되고, 부의 외부 효과는 절대로 안 돼.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니까 not 안 되니까 님비라고 해요. 님비 현상이 나타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가 있고, 오늘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개발권 양도제가 있었다. TDR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하거나 가격 결정하는 거, 자,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자 역할하는 거, 이건 누가 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자,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정부가 공적 주체가 직접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 땅을 소규모로 사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이때 주로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을 통해서 강제성이 큰 방식으로 하고, 하나의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도시를 개발하는 신개발이 일어날 때는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환지 방식을 취하는 거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자, 가격을 직접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겠죠. 임대료도 규제하고 분양가도 규제할 수 있겠죠. 자, 정부의 간접 개입은 이렇게 외웠어요.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자,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나 DTI, 그다음에 정보를 지원하는 거, 개발 보조금 정보 꼭 기억해놔야죠. 자, 간접 개입의 개발 보조금 정보. 자,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를 이제 여러분 이제 다운받아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밴드 같은 데 보면 문제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배운 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잠시 있다가 해설 강의, 문제풀이 해설 강의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